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학원 중2 3과정 여름방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중2 팀장 이창학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28년도 입시 개편안, 워낙에 이제 좀 몇 년 돼가지고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어머니들하고 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서,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어머니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시험이 지금 선택 과목이 존재했었는데, 그 예전처럼 뭐 어머님들이나 저나 수능 봤던 그때 시대처럼 오로지 이제 공통 과목으로만 실시한다라는 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가 좀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었다. 9등급에서 내신이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근처 학교에서는 아직은 고등부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보이고 있는데요. 교육부 지침으로는 이 논소수령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올해까지는 아직 고등학교 기준은 그렇게 크게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향후 우리 중2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개편이 되면은 다 이제 선택 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으로만 공통 과목으로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네.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겠네 할 텐데 일단 과목 자체가 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이제 봐야지 이제 물론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시범적으로 보여주겠지만 그때 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통 과목으로 돼서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이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했었는데 이제 뭐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다 공통으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신 5등급 평가 체제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등급이 10%, 그 다음에 2등급이 10%, 다음 이제 34%,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 내신으로의 변별력은 크게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이제 뭐 교육청에서 발표했을 때는 사실 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까다로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따로 또 알아보고, 저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어떤 발표일 뿐, 실질적으로 이 내신이 5등급으로, 변화가 되면서는, 내신의 어떤 변별력으로는 그 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논서 수련 평가는, 차츰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좀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큰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맞춰갖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사실 이 정규, 이 과정에서, 뭐 독서원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문학, 문법, 뭐 비문학 할 거 없이 이 서술형 평가를 좀 강화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원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이제 긴 글 아니었는데 요거에 맞춰갖고 한 2년 전부터 지금 24년도부터 해가지고 논술 수령 그 문제에 맞춰갖고 좀 더 짧은 글쓰기 그렇게 답안을 유도하는 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지금은 이제 특히 강남 요
근처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직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또 그 학교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많이 예상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수능의 변별력은 내신보다는 더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의 변별력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9등급 체제일 때보다 더 약화될 것은 뭐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진 않냐? 그건 아니고요. 내신도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1등급이라든지 2등급에 들어가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수능과 내신 이 두 잣대로 학생들을 받아들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가장 좋은 최대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들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수능하고 내신으로 그렇게 줄 세우기 하는 건데 이 내신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당연히 아직은 이제 대학마다 발표는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따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또 이렇게 입시를 치르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벌써부터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중1 친구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건 사실 학원의 상술이고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 학생들의 능력, 학업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다 그 그레이드에 맞는 대학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따로 대학별 고사 당연히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요렇게 이제 바뀔 거니까 생각은 해둬야 되고 어쨌든 이게 어머님들이 입시가 개편되면서 가장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그 어머니 때나 뭐 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능과 내신입니다. 수능과 내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능과 내신을 계속 준비를 해와야 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수능이 지금 이제 개편이 되면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더 변별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이거는 저도 이제 학원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런 입시가 이제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학원들이 많이 어머님들을 이제 현혹시킬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럴 텐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님들이 사실 대학에서 발표한 어떤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되게 말이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원들이 뭐 전문가다 이제 그렇게 전문 컨설팅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원에 상술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적어도 고2 정도 됐을 때는 어머님들이 그 대학만 이제 발표를 하고 하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학생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중학교 때는 그런 거는 그런 나중에 입시 이런 거는 아직 발표도 안 됐고 모르는 얘기니까요. 지금은 일단 중요한 거는 수능과 내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뭐 딴 거 어떤 방법으로 뭐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거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능과 내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이니까 크게 수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바뀌니까 수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기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저희가 이제 3과정 여름방학 과정이라서 이 여름방학 과정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 같은 거 이제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단 요겁니다. 일단은 생활 리듬을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이제 일단은 학원 수업을 많이 특강을 잡아 넣거든요. 특히 이제 수학하고 영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숙제가 2배로 늘어나죠.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낮에, 예, 이런 주중이란다. 이 일과 중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제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또 뭐 수학, 영어 특강, 예, 그렇게 또 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반엔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과제도 못하고 또 잠만 늦게 자고 늦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학이다 하더라도 막 과제를 갖다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쭉 뭐 한 달이든 5주든 6주든 가져갈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 한 학교에 예, 뭐 5명? 거의 다 그것도 여학생들입니다. 예, 여학생들은 정말 막 이 방학 때, 방학 수업 때도 코피를 갑자기 막 쏟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방학 과제 해내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좀 하다가 이제 말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한다고 하고 새벽까지 뭘 하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그냥 깨 있다 보니까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근데 억지로 이제 어머니들이 깨주시죠. 깨워갖고 학원은 보내는데 학원에서 또 잡니다. 아침에.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생활리듬을, 예, 뭐, 바이오리듬, 생활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학원 스케줄을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시간표 작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학원 스케줄, 무리한 학원 스케줄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학원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방학 때에는 학원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항상 말씀드리는데 방학 때는 좀 학생들이 이 배운 거를 자기가 이제 체화할 수 있도록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수학 특강을 이제 특강에 나가면 이제 오전에 예를 들면 학기 중에 없던 오전에 뭐 수학 수업을 깔죠. 그리고 오후에는 원래 다니던 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수학 수업이 2배로 늘어나죠, 학원에. 학원비도 2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전에 수학 특강을 하고 영어 특강을 하고 하는 게, 제가 뭐 수학, 영어 학원 다니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론, 뭐 남학생들 가운데 수학이나 영어 뭐 좋아하는 친구들이면은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힘들죠. 예. 그래서, 단순히 학원에서 물론 하면 좋다. 예, 어머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이 제시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수학이든 영어든, 혼자 좀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시간으로 가야 돼요. 방학 때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얼추 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방학 시간표를, 뭐 특강, 원래 수업, 그리고 원래 안 듣던 뭐 다른 학원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빽빽하게 채운단 말이죠. 근데 딱 보시더라도 과제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과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좀 어머니들이 봤을 때 과제할 시간이 나오는 이런 학원 시간을 잡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제하고 이제 복습. 사실 복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과제를 하면은 이제 복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제나 이런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시간으로 좀 여름방학을 가면 어떨까.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예. 왜냐면 학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남들은 다 이거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럼 안 하고 이 숙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예, 근데 이게, 따라갈 수 있는 특강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예. 굳이 못 따라가는, 과제도 못하는 수학은, 오늘 이게 있는데 뭐냐면은 수학은 문제를 스스로 안 풀면은 그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기가 막힌 일타 강사가 문제 풀리는 거를 보여줘도
그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어머니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저 역시도 수학을 해봤고 어머니도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특히 이제 수학 영어를 뭐 줄이라 이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좀 특강을, 저 역시도 수학 선생님도 많이 알고 영어 선생님도 많이 알고 하는데 뭐 지금은 저희 김영준하고 오래 다니면서 이제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들을 아직은 아니라 요즘엔 잘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여름이든 겨울방학이든 특강 때 특히 수학 영어 선생님들 특강비로 외제차, 중형, 벤츠 E클래스 한 대 나온다. 뭐 그런 말이 종종 들어요. 전 그때 이제 되게 부러워했죠. 왜냐면 저희 국어는 전 항상 무료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료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수학이나 영어는 그때 이제 이렇게 본다. 막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하면은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수학 영어 선생님들 차 바꿔주는 그런 학원비가 되지는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를 지금 디스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학생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학원에서도 자고, 그 과제 한다고 또 새벽까지 하는데, 사실 그 남학생들 보면은 이제 중2부터 좀 달라지거든요. 어머니들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이제 보려고 하면은 화내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할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방 안에 있는데, 얘가 정말 숙제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의견이고, 다른 어떤 유명 일타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원장님의 의견도 이제 그러한데, 뭐냐면은 적어도 1시, 제일 좋은 건 12시예요, 사실. 12시, 1시 정도까지만 하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새벽 2, 3시, 저도 어저께 한 4시에 잤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일어나면은 막 비몽사몽이에요. 그리고 계속 졸렸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이 학원에 또 방학 때는 오전 수업인데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밤에 12시부터 예를 들면 뭐 이제 방에 앉아갖고 숙제를 한다. 근데 이제 이 12시 지나면은 막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머니도 혹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공부한다고 앉아있잖아요. 12시 지나서 뭐 2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 능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 거 애들 똑같습니다, 사실. 애들이 정말 12시 지나서 1시 지나서 2, 3시까지 방 안에서 과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능률적으로 하는지, 그거는 좀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많이 보면은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보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뭐 2시, 3시, 4시까지 하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1시, 12시까지 해서 자고 못했으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5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대다수의 제가 봤을 때 한 80%, 90% 친구들이 방학 때는 2, 3시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학원에 있으면 일어나는데 학원에서 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봤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업, 학원, 스케줄표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저희 이제 국어학원이니까 방학 때는 국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 영어는 알겠다.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방학 때 국어를 더 열심히 뭔가 나아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어머님들 이제 임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방학 때 국어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시키지 마세요. 만약에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거 해갖고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텐데, 국어는 특히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어는 열심히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뭐 저희 학원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어디 학원이든
학원에서 방학이라고 과제를 뭐 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방학이 아니든 정규도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과제만 해도 충분해요. 그 어머니들 이제 이거 필독서 학원에서 뭐 2주에 한 권 읽히고 3주에 한 권 읽히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 애를 좀 더 읽히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필독서 이거 말고도 뭐 비문학 지문이라든지 뭐 내지는 소설, 단편소설, 문학대하는 단편소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텍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이 단권으로 된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필독서만 독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뭐 학원이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텍스트를 읽어내면은 되는 거고, 만약에 방학 때 우리 친구가 좀 더 책을 더 읽고 싶어하는 그런 뭐 다도광이다, 예? 좀 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이 있거든요.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보고 싶어하는 책 골라서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가 주문해 줄게. 내지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 내서 요 교보문고 그런 데 있잖아요. 문고. 그런 데 한번 가세요. 예, 가셔갖고 애가 보고 싶어하는 거 한 1시간, 2시간이면 고르거든요. 고르게 하세요. 그게 어머니 봤을 때는 이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데? 한다 하더라도 애가 보고 싶어하는 책 읽히라고요. 그냥.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책이든, 애가 뭐 패션에 관심이 있어갖고, 뭐 패션에 대한 책이든, 애가 하다못해 뭐, 게임에 관심이 있어 게임에 관한 책이든, 그냥 읽히라고요. 그거, 추가적으로 애가 읽겠다고 하는 책, 그냥 읽히세요. 그게, 학생들한테 뭐랄까, 이제 독서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리고 그 독서를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지정한 뭐, 100권 필독서 있어요. 그거 제가 서울대 뭐 나오신 분들이나 예전에도 이렇게 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물어본 적이 많아요. 이런 책 지금도 똑같아요. 서울대에서 지정한 100권 필독서 이런 책 선생님 읽었어요? 물어보면은 100권 중에 중고등학교 때 한 10권도 안 읽었다. 예. 그 100권 다 읽었으면은 서울대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뭐랄까, 그냥 지정한 100권 책이고요. 좋은 책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머님들이, 이 중에서 뭐 군주론 읽어라, 뭐 읽어라. 어른들도 읽기 싫어하는 재미없는 책이에요. 서울대에 지정한 필독서 100권이. 그런 책이 오히려 애들 안 읽게 되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사실은 이제 비문학 지문 때문에 독서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문학 지문은 다양한 어떤 범위에서, 범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읽었던 그런 패션,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패션,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군주론만 지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학생이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근데 흥미 위주의 유튜브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좀 봤을 때, 이거는 좀 뭔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애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에 중독이 되는 거 말고, 그냥 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본다. 이런 친구들을 그냥 내비두세요. 그 정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이런 배경지라든지, 예,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도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 7, 8년 된 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남학생 어머니인데 되게 걱정이 많아요. 얘가 그 당시 유튜브도 유행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유튜브 초기였어요. 저 그때 그래서, 이거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때였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아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꼼꼼하게. 하루에 뭐 30분씩, 40분씩 꼭 유튜브 본다. 이제 그 어머니는 그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든 거죠. 30, 40분씩 유튜브를 본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중2였거든요. 중2였는데, 중2가 뭐 30, 40분씩 하루에 보는 거, 제가 봤을 땐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거 본다고 해서 크게 애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 시간에
다 영어 단어 외우든지 뭐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낫긴 낫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 안 드리고,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얘가. 근데 걔가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노는 친구도 아니고, 뭐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반항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하고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예?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얽매였던, 이렇게 구속했던 어머니라서 중1 때까지. 근데 얘가 중2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중2 때부터는 남학생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예. 그게 딱 이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클래식 음악. 저는 그런 알고리즘 저한테 뜨지도 않아요. 예.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너무 훌륭하다. 그거 30분씩 보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 잡고 30분이면 되게 찌끈찌끈 보는 거거든요. 뭐,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 뭐 보게 하고, 일주일에, 주말에, 놀 때, 한 2-3시간씩 그냥 보게 해버려라, 그냥. 예, 너무 훌륭하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무조건 유튜브가 와올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유튜브에도 사실 좋은 것들이 많고, 물론은 이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짧은 글, 예, 그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괜히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애한테 보지 마라, 뭐, 본다, 안 본다, 싸울 바에야, 그게 정말, 나쁜 유튜브가 아니라면은, 보게 하시라고요, 그냥. 예. 그러다가 지가 질리면은 안 보거나, 지가 또 각성을 하면은 공부 쪽으로 가거나 그래요, 남학생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책 같은 경우에 어머니인지 지정하지 말고 애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예, 그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 우리 애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좀 풀게 하면 어떨까요? 풀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중2 때요.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 이거는 이제 물론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강남 기준으로, 이 근처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학년 한 350명 잡고요. 특별한 친구는 한 5명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5명. 예, 그런 친구들 말고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 5명에 들어가! 해가지고 이제 더 시키거든요. 근데 일단은 국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특별한 친구들 없습니다. 국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2 때 어머님들 막 모의고사 막 다운받든지 아니면 모아져 있는 거 갖다가 계속 풀리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거 갖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예비 고1이라든지 아니면 고2 때 풀잖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전에 한번 풀었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국어로 말씀드리면은. 풀었던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비 고1 때, 중2 때 풀었던 걸 한번 푼단 말이에요. 얘가 분명히 1등 나올 애가 아닌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1등은 나올 애가 아닌데, 나와버려요. 예? 나온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붙잡고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너 1등급 받았니? 너 내신은 약한데 수능이 강하구나. 수능이 강하긴 뭘 강해요. 내신이 약한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엄마가 줘서 풀어봤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럼 이 모의고사 정상적으로 풀 때, 근데 그게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어머니가 준 국어 모의고사를 애가 풀다가 엄마가 야 철수야 밥 먹어 오케이 하고 나가서 밥 먹고 오고 풀다가 졸려오면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잤다가 다시 풀고 예.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화장실 갔다가 풀고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모의고사 시간 딱 맞춰갖고 푸는 것보다 훨씬 잘 볼 수가 있어요. 훨씬 잘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고3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수능 시험과 맞춰갖고 이제 모의고사 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면은 시간 딱 맞춰갖고 그 시간에 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중2는 지금 습득, 그러니까 몸을 이 어떤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지 벌써 어떤 결과가 어떨까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풀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1 때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중2 때는 적어도 중2 때는 모의고사 절대 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저희 중2 과정에 모의고사를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빼버렸습니다, 사실. 빼버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예비 고1 중3 과정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책, 여러 가지 뭐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저희가 안 풀지만 이따가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고1, 2 모의고사 지문을 비문학 수업 때 넣어서 공부하고 있고요. 과제집에도 비문학 지문, 모의고사 지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뭐 중1, 중2, 중3을 다니면은 많은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1, 고2 때 올라가서 이제 시간 맞춰서 푸는 거라고요. 지금 절대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문제 풀게 하지 마시고 지금 봐봤자요. 학생도 기분 나쁘고 어머니도 기분 나빠요. 왠지 아시죠? 중학교 내신은 97점, 100점 맞는데 모의고사 봤더니 5등급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히 기분 나쁘고 학생도 의욕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 모의고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모의고사 풀 시간 있으면은 애가 좋아하는 책 읽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어머니들이 더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들이 더 추가적으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국어는 꾸준히 열심히 하지 말고 꾸준히 하고요. 방학 때 열심히 하고 뭔가 이 꽉 깨물고 해야 될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입니다. 근데 아까랑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니냐? 근데 수학인데 학원 수업을 그냥 듣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수학 공부 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2 3과정 잉여방학 이제 정규 수업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업 시간표인데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아예 처음 오신 분들 많아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모든 타임이 다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고요. 금요일은 오후 6시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시, 2시, 6시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타임이 독서논술, 문학문법, 비문학 선생님이 다 동일하게 3명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업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분의 농담 이거 다 레퍼토리로 대본처럼 정해놓거든요. 그거 다 동일하게 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웃던 안 웃던 다 동일하게 쳐요. 근데 물론 어떤 반은 안 웃고 어떤 반은 웃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안 웃으면은 이제 뻘쭘하지만 그냥 하는 거죠, 뭐. 왜냐면은 뭐 토요일 10시에 왔다고 해서 제가 아직 잠이 덜 깼다 그래서 재미없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타임을 저희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뭐 어떤 수업은 빨리 끝내고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수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좋은 거는 다른 학원들은 이제 뭐 중2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 10시, 뭐 토요일 6시, 일요일 2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못 오잖아요. 뭐 다른 타임에 가면 또 선생님이 다르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토요일 10시 타임인데 토요일 10시에 뭐 할머니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못 오죠. 그러면은 일단 뭐 할머니 결혼식 오전에 뭐 2시에 끝나지만 이때 또 뒤풀이도 있고 하니까 토요일날 못 오면은 일요일에 10시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10시에. 그러면 일요일 10시에
10시 타임인데 뭐 친구 돌잔치가 있다. 친구가 좀 애를 빨리 나가지고 그럼 참가해야죠. 그러면은 못 오면은 저희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영상. 예, 다른 타임 19 타임 못 오면은 영상이 제공돼서 이 영상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저희 그 현장 강의 들은 것처럼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 집에서 영상으로 들을게 하지만 특히 남학생들은 제 얼굴 띄워놓고 다른 걸 해요.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현장 강의로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짜여져 있는가 이제 그건데요. 일단 수업은 60분, 60분, 60분.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총 3시간 20분이거든요. 20분은 테스트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복수 테스트라서 저번 주에 봤던 거, 저번 주에 수업했던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응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좀 못 봤다. 예를 들면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못했다. 그럼 남아서 과제 완성, 그 다음에 테스트 미달자는 재시험. 이렇게 치릅니다. 여기서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성과정 커리큘럼이고요. 저희 성과정이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주, 뒤에 4주 이렇게 넣는데, 일단, 독서논술하고 비문학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독서논술은 첫 번째 주에는, 책 읽어오고, 이제 수업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첫 번째 주기 때문에, 아직 또 내신도 안 끝난 친구도 있고, 내신 이제 막 끝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장 정확하게 쓰기, 그래서 책 읽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 기초 수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보조사와 연결어미라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글쓰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글쓰기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 폭의 한국사, 뭐 라플라스의 아마 천하를 묻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오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때 어떤 주에는 이제 글쓰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이따가 화순쌤, 담당 선생님께서 또 나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이따 담당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1 내지는 지금 중2 교과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던 좋은 지문 그리고 이렇게 고1 이런 고1, 고2 그리고 중학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사실 이 교과서 우리 중학교에 있는 교과서 지문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거의다가 고1 그리고 고2 지문 중에 조금 이제 중2 친구들한테 맞는 고2 지문이 확 어려워지거든요. 모의사 보면은 고2는 확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2 중에서도 좀 적당한 걸 골라가지고 저희 비문학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문학하고 문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8주 동안에 문학을 4주, 그다음에 문법이 4주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 의문의 변동이라고 원래 이게 예전에 중2 때 들어가 있었고요. 중2 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 교과서에는 빠졌었어요. 빠져갖고 이제 표준 발음법으로만 들어갔었는데 고등학교는 여전히 있었고요. 표준 발음법이라는 거에 사실 의문의 변동이 필요했어요. 어머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음화, 유음화 이런 거 기억 안 나시죠?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국외음화 이런 거, 된소리 대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예전 교과서는 없었고요. 빠졌고 표준 발음법으로만 나왔었고, 근데 이제 표준 발음법이라는 걸 공부할 때, 뭐 몇 주 몇 학년 공부할 때 의문의 변동이 필요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다 수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지금 중2 친구들은 중3 때 들어갈 거예요. 중3 때. 그래서 의문의 변동, 이제 교체, 탈락, 그 다음에 뭐 첨가취계약,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하는 표준 발음법으로 해서 4주 동안 의문의 변동 및 표준 발음법을 해가지고 문법을 넣습니다. 이제 이게 4주 정도 해도 사실은 모자른 그런 파트예요. 되게 중요한 파트고 이게 고등학교 때에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잘 배워놓은 친구들은 확실히 고등학교 때 편해요. 특히 의문의 변동은.
근데 예전 교과서, 그러니까 전 교과서 친구들이 이게 의문의 빈동으로 안 배우고 표준반법으로 배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런 의문의 빈동이라는 걸 잘 안 배웠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잘 안 알려줘요. 교과서들만 하고. 이제 학원에서 잘 배우고 이렇게 공부해서 익혔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지금 상당히 이제 편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또 해요. 그 졸업생. 얼마 전에 대청중학교 제가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지금 고1인데 연락 와가지고 제가 의문의 변동은 이건 되게 힘들게 정말 좀 가르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건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른 학원에서 지금 뭐 내신 수업 그 문법 수업 듣고 있는데 뭐 제가 뭐 1등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1등이 아닐 때는 또 문자가 안 와요. 네, 자랑스럽게 또 문자 와가지고 그때가 중간고사 전이었으니까 중간고사 성적 잘 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제가 했듯이 이번에도 좀 여름방학 때 학생들한테 좀 확실하게 알려줘서 나아가서 중3, 나아가서 고1 때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특히 이제 제가 만든 뭐 암기법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온 암기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3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암기법 뭐 그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상당히 좋아하고 뭐 중요한 문법입니다. 어쨌든 이 문법 4주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소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현대시, 현대소설이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고전은 왜 안 하냐? 고전은 왜 안 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거는 고전이 어렵다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내신 때예요. 내신 때. 내신 때 그 고전 문학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 문학은 사실 문법입니다.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학교 때 그걸 애들한테 알려줘봤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렵고요. 그게 고1 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본 바로 중1, 중2, 뭐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전 소설이다 하지만 예비교육 빼놓고요. 중3까지 거의 뭐냐면은 현대어 풀이로 되어 있는 고전 소설을 배우는 거예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로.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는 고전 소설, 고전 시간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건 정말 쉬워요. 그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커리큘럼 짜가지고, 어머니들 이번에 고전 소설, 뭐 고전 시가, 고등학교 때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상술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저는 고전, 예전에 저희 커리큘럼에 중2에 있던 고전 다 빼버렸어요. 지금 중2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학은 철저하게 현대시예요, 사실은. 1순위 현대시. 예. 아직 문학이라는 장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문학은 경험치가 쌓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랑에 대한 시를 봤던 거하고 지금 사랑에 대한 시를 봤던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대시 전공에 이렇게 어머니들 봤을 때는 저거 전공이 뭘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개가춘선해갖고 항공강사로 들어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20년 동안 항공강사였고 전 전공이 현대시, 현대문학, 현대시 전공이거든요. 시인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5, 60대예요. 여성 시인들. 5, 60대 여성 시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시인들 야유회 무슨 해가지고 1박 2일로 많이도 따라갔었고 교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딱 나이대 있죠. 시인들 되게 많아요. 그냥 시를 쓰고 싶은가 봐요. 예. 이게 감수성이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때예요. 많은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 문학이라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예. 특히 중학교 1, 2학년 남자애들한테 사랑에 대한 시든 소설이든 가르치잖아요. 이거 아마 어머님들 저한테 종종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 애가 이거를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다. 야, 이게 지금 얘 좋아하는 건데, 좋아한다고 말은 안 하고 지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애는 이게 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냥 공격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은. 왜냐면 얘가, 이 남학생들 한 번도 짝사랑이라든지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 문학에 나오는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 해요. 소설도 이해 못하고 시도 마찬가지죠. 시는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2 때 제일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시입니다. 문학에서는 시, 현대 시, 그 다음에 이순이 현대 소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현대 문학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복을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예. 이 국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어려워진다.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솔직히.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은 일단 단편적인 예로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들은 지금 해봤자 꼴랑 시험 범위 때 기말고사 때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 2편, 소설 하나예요. 많아봤자. 예, 그런 이제 특이한 학교들은 시 한 3-4편 외부 작품 주고 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손에 꽂고, 예. 그렇게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중학교 때는 암기해버리면 돼요. 암기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사실 문학은. 예. 물론 이제 그 A라는 작품을 암기하면서, 뭔가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B, C 작품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문제지 외부 작품을 줘요. 그러니까 외부 교재를 줘요. 네? 시험 범위로. 그럼 그 안에 보면은 시가 50편이에요. 시가 50편이에요. 시험 범위가. 근데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학원에서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어떤 수업을 다 해줄 수 있냐?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고요. 시 하나 하려고 그러면 최소 그래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20-30분은 걸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5주, 6주, 7주 동안. 그 정도는 내신 대비가 길다고 해도 한 7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시험 범위를. 교과서도 있고, 저희 외부 교재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에서, 이 근처 학교는 그래요. 시험 범위에서 애들이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본인이 사실은 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그 능력치에 있어갖고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도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이 사실은 중학교 때 쌓여줘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바로 고1부터 시작이니까. 예. 철저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학원 강사도 오래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국어에서 정말 지금 중학교 때 필요한 거는 현대문학 정복이에요. 현대문학. 그리고 문법은 지금 문법에 이제 공통과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배워서 암기해 놔서 고등학교 때 문법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 문법을 전혀 공부 안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문법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간어미, 어근접사 이거 구별 못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어간어미하고 어근접사를 모르는 친구들.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내신 때 문법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건 어근 막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어미, 이건 접사 막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따라가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실 문법 어머니들 문법이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 한번 정복을 해볼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문법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복을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다 까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문법은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좀 하면 좋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문학입니다. 문학. 이 문학에 대한 능력치를 중학교 때 적어도 중3 겨울방학 고1 때 올라가기 전까지 만들지 못하면은 고1 내신에서부터 무너져요, 사실. 고1 내신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들 뭐 다른 거에 비문학이 중요하다. 막 지금부터 막 비문학 지문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망쳐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내신이 먼저죠. 내신이 올라가서 고1 올라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문학이에요. 문학. 어머니들 그 발표 같은 거 보면은 수능 발표 같은 거 보면은 비문학이 어려웠다. 비문학 때문에 뭐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제 나중에 상위권 친구들, 고3 상위권 친구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1, 고2, 고3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로부터 고3 상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근차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막 그런 얘기 듣고, 비문학, 이거를 못 잡으면 안 되는구나. 물론 나중에 고3 때는 잡아야죠. 근데 지금은 먼저 문학을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 문학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한 좀 다양한 그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섭취하면서 그런 그 능력을 기르는 그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커리큘럼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뭐 학원을 안 다니겠다, 학원을 혼자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시, 소설이 있죠. 다양한 시들, 시 중에 문학 잡서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시의 잡서를 보고 A행, 의미,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백지 상태의 시 있죠? 백지 상태의 시. 저희 교재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들 교재 보면은 아예 그냥 애들 필기 안 해도 되게끔 A 시어에다가 의미 박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전 그거 싹 다 지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 공부할 때 수업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중요한 거 힌트 몇 가지만 주고 그 다음에 먼저 니네가 직접 시를 봐라. 시 읽어봐라. 얘들아 시 봐라. 하고 시를 읽어보게 해요. 그냥 1분, 2분. 그러면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이제 의미를 잡아 나가고 그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혼자 공부할 때도 문학 잡서, 시의 의미 이런 거 봐봤자 아무 필요 없고요. 먼저 시를 보면서 느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내용이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가장 좋은 게, 어머니들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있죠? 그런 소설도 직접 중학교 때 애들한테 읽히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직접 눈 좋은 날, 그거 해봤자 애들 20분이면 다 읽어요. 단편소설. 그러니까 단편소설이죠. 장편소설 토지 이런 건 교수님도 안 읽어요. 장편소설 이런 거는 못 읽는 거고, 단편, 그러니까 한 권짜리 말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 배웠던 단편소설 있죠? 한 30분 정도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소설들, 다양한 작품들, 어머니들 봤을 때, 이 작가 알아. 나 이거 배웠던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읽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중3 이렇게 맡으면서 저희 교재 달라진 게 뭐냐면은 소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들은 이제 시중에 나는 문제집처럼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바꿨냐? 중학교 때 소설 좀 읽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다가 전문을, 단편소를 배운다, 운수나 배운다. 그럼 그 전문을 교재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애들이 읽어오게끔. 그리고 안 읽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꼭 읽어봐라. 이게 전문을 스스로 애들이 찾아서, 책을 찾아서 읽는다는 게 그런 애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교재에다가 다 넣어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만약에 학원을 안 보내고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학이 제일 중요하다. 문학.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 소설. 그거 다양하게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문법 커리큘럼까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독서원수하고 비문학은 이제 담당 선생님 나오셔갖고 좀 더 어떻게 수업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필독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과정 때 이렇게 책 3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읽어오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업 자료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정규 교재하고 과제집 이렇게 있는데요. 정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제집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다가 복습 자료라고 저희가 중철, 지금 어머니들 보시는 스타일이 이제 중철이거든요. 그거 이제 매주 자료가 나갑니다. 사실 이제 이 복습 자료, 주차료, 요게 교재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교재에다 이걸 다 실어버리면은, 뭐랄까, 이제 교재도 두꺼워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자료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자하고 어휘인데, 이게 수능 기출, 한자,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사사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과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제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휘 공부할 수 오고, 공부해오고, 예, 테스트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자료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자료에 드는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문학, 지금 이건 비문학 이렇게 자료에다가 넣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스트. 이게 복습 테스트로 지금 어휘,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원수 이렇게 4과목을 테스트로 봅니다. 20분간. 이건 이제 매 과정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4주 치면은 4주, 그 3과정은 8주 차잖아요. 그래서 8주 차면 8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간혹 이제 뭐 어떻게 나가냐면은 예전에는 우편으로도 이제 보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로 봉투에 넣어갖고 우편으로. 근데 이게 막 잘못 가갖고 저 집에서 우리의 성적을 봤다가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해서 진짜예요. PDF로 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나갑니다. 근데 링크를 클릭하면 딱 이게 떠요. 근데 이 간혹 가다가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이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매주 과제, 매주 테스트 성적, 뭐 논술하면 첨삭 점수, 글쓰기 점수 다 나가거든요. 문자로. 근데 이게 안 오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간혹. 김영준하고는 뭐 이런 것도 안 보내주고, 보냈는데 한 번도 문자가 안 왔다. 그거 잘 보시면은 아들 가지는 어머님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스팸. 애가 501-5124, 501-0575를 스팸 문자로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간혹 학원 오셔갖고, 저 문자가 안 와요. 이런 어머님들, 직원분들이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핸드폰 보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학생들이 딱 이렇게 스팸으로 501-0575 본관이거든요. 501-5124 저희 별관입니다. 스팸 걸어놓고 아무것도 못 오게. 그럼 이건 우리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안 온다, 이거 문자 다 보냅니다, 계속. 예.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이제 시스템적인 오류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간혹 이런 스팸 문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성적표 나갑니다. 또 매주 테스트, 뭐 과제 여부 당연히 문자로 나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밀착 관리, 요거는 이제 정규 수업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이게 3가지입니다. 보강 클리닉, 주중 정규 수업 보강 클리닉, 그 다음에 1대1 대면 진단 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과제 재검사, 이건 이제 과제 안 해온 친구들, 이거 3가지인데요. 보시면 지금 정규 수업 보강 클리닉, 이건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하는 거로, 그러니까 보강이라고 해서 그 수업 빠진 애들 똑같이 수업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수업을 빠진 친구들은 수업을 저희가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을 현장 강의로 하지 않고 수요일에 목요일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제 방학 때는 조금 4시, 5시, 5시, 1시간씩 수요일에는 어휘, 문학, 문법, 근데 목요일은 비문학, 독서원수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없죠. 그래서 과제집에는 어휘, 특히 이제 한자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는 리터니 친구들. 외국에서 오래 살고 와갖고, 그 한자나 사자성어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수업으로 좀 녹여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근데 리터니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개설했던 건데, 지금 그냥 게으른 친구들, 아예 안 해오는 친구들, 이런 재시험 어휘가 막 10문제 중에 하나 맞추고 2개 맞추고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럼 제가 점수 보고 물어봐요.
너 어떻게 외국 살다 왔니? 이렇게. 아니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럼 게으른 거거든요, 그냥. 이런 친구들은 어이 수업 때, 이 클리닉 수업 때 불러요. 그래서 벌칙으로다가, 예, 수업 듣고, 뭐 하게끔. 그리고 이제 문학 문법도 마찬가지, 비문학, 독서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정규수 관련된, 예, 수업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 문법은 제가 정규 수업 때는,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문제풀이를 못 해줘요, 거의. 왜냐면 이제 시 내용 설명하고 소설 내용 설명하고 문법에 대한 개념 수업하기 바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못 해주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듣고 싶은 친구들, 문제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이 클리닉 시간 때 와라.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사실.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독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0개가 있으니까 특히 방학 때 그래도 국어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따로 모의고사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근처에 사신다면은 이런 수업 보내세요. 예. 이게 자료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자료 그냥 뭐 대충 프린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교재만큼이나 좋은 자료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이 클리닉 자료 이것도 매주 만들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고퀄리티의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 준비했으니까 방학 때 뭐 더 시키실 거면 이런 거 보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대1 대면 전삭으로 이게 국어학원에서 사실 진행하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 2년 정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독서원 시간에 글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글쓰기를 1대1로 대면 첨삭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수시논술 할 때 그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대면 첨삭 하듯이. 근데 저희가 중학교 때 이런 국어학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논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규모니까 뭐 그게 첨삭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뭐 큰 그런 학원, 국어학원 다녔을 때에도 한 과정에 한 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이제 첨삭을 진행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진행을 이제 매주 합니다, 사실은. 글쓰기가 됐으면 매주. 어떻게 되냐면은, 모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뭐 300명이면 300명 뭐 전부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평일하고 주말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명당 30분씩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글쓰기 점수가 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보통은 맨날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좀 첨삭만 받고 점수가 글쓰기를 곧잘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글쓰기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애는 뭐 글씨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뭐 90점인데 95점인데 그 첨삭이랑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 의뢰하면은 또 다 시간 잡습니다. 넌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재검사는 아까 과제 못 해온 친구들, 안 해온 친구들 수업 끝나고도 남기는데, 사실 수업 끝나고는 그런 친구들 보통 재시험도 같이 보거든요. 재시험도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평일에 와서 재검사를, 그러니까 숙제는 집에서 해오고 평일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하러 재검사 받는데 학원까지 또 평일에 보내야 되나 하실 텐데, 이게 벌칙인 거예요. 벌칙. 그러니까 이거가 있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는 진짜 숙제 많이 안 해오는 친구들 이거 평일에 오기 싫어가지고 이제 과제를 많이 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벌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와서 과제 안 하는 친구들 집에서 해서 평일에 와서 검사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중 보강 수업 클리닉 그 자료예요. 이게 문학 자료. 네. 시 놓고 그 다음에 시와 관련된 문제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비문학 지문은 이제 과제집에 수업 때 안 했던 과제집에 새로운 지문이 있거든요. 예, 그거 숙제로 해오는 건데, 그거를 또 수업처럼, 정규 수업처럼 또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비문학 새로운 지문을 클리닉 시간에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원수 시간에는 좀 짧게 이제 글쓰기, 우리 그 글쓰기가 좀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또 이제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짧은 글쓰기로 해갖고 애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그런 문장, 그런 걸 다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독서논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까 화순쌤께서 상당히 교재만큼 잘 만들어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주중에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방학 때 이런 거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독서논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첨삭, 클리닉, 대면 첨삭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뭐 바로, 내지는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첨삭을 1대1로 어떻게 받고 왔는가,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가, 어떤 걸 고쳤나 알 수 있게끔, 예, 지금 1, 2, 3, 4 순이에요. 예, 너무 길어가지고, 문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실제 문자입니다, 이게. 실제 어머님들한테 나가는 문자인데, 잘라 넣은 거고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학생 이름하고, 넣었다. 예, 그래서 뭐, 제시문 이해도, 개요 넣기, 문장은 이렇게 넣고요. 적극성까지. 클리닉 때 잘 대답하면서 따라왔냐, 뭐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총평. 그동안 그 친구가 문단 나누는 법을 몰랐다. 예, 그래서 감점 요인, 문단 나누는 법 설명해주고 다 쓰게 했다. 예, 이런 점은. 이게 실제로 이제, 초반에 이거 진행하고 올해부터 이거 한 거거든요, 제가. 그 문자, 어머니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피드백 문자. 초반에 나갔던 실제 문자를 그대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첨삭도, 어머니들이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문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커리큘럼하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논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수업에 대한 거는 우리 독서논술 신원 선생님, 그 다음에 비문학은 이준원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여름방학에 꽂힌 특강. 예, 저희는 이제 무료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특강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은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특강까지, 그 안내까지 제가 다시 나와서 또 안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신원 선생님 보실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독서논술 맡고 있는 신하순입니다. 우선 책 선정한 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책은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요. 우선 아주 어렵지는 않은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독서논술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은 아직 몰랐고 관심 없었던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3권을 진행을 하고요. 책은 지금 2주, 3주, 2주에 걸쳐서 읽을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읽는 분량은 한 150에서 180쪽 정도? 이렇게 이제 읽게 될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있는 책은 한폭의 한국사인데, 역사랑 그림을 또는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킨 책이에요. 근데 당연히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주제를 잡아서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자기랑 진경산수화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고전 시가에 나오는 좀 어떤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바탕이 된 정서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수업할 때 그 겸재정선 수업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원래 좋았던 화가기도 하지만 작년에 호암미술관 다녀서 작품들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스카프도 사오고 이제 애들 앞에서 스카프 자랑도 하고 할 생각이 들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 라플라스 양마 철학을 묻다는 말 그대로 철학책인데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또 역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뇌가 없는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같아서는 AI가 있으니까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주제겠죠. 정신이라는 게 과연 뇌랑 별도로 있는가? 이런 질문이 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의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이게 신체의 연속성이냐, 뭐 정신의 연속성이냐, 뭐 기억이냐, 이런 얘기들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 공감의 시대는 우선은 처음 정했을 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책인데요. 막상 책에는 굉장히 개념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공감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린 아기들이 다른 아기가 울면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우는 거. 그 공감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좀 어린 아이가 엄마가 울면은
좀 걱정스럽게 이렇게 가는 건데, 아직 말도 모르는 애인데 이렇게 가는 거, 공감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역지사지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감의 어떤 어두운 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문을 하는 사람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남의 감정을 알아야 그걸 괴롭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다채롭게 다루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역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제 커리큘럼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진행하기 전에 1주차에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장 쓰기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글쓰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제일 못하는 게, 물론 글을 이제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개요를 짜주고 문장 설명, 이렇게 내용 설명을 했을 때, 내용 채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간의 연결을 되게 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고민 없이 모든 부분을 고로 이어나가는 거죠.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 근데 사실 중학생 연결어미 사용 실태 이런 논문을 봤더니 애들이 쓰는 그 연결어미가 고와 묘가 한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가지고서 이 내용일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이제 애들한테 퀴즈 내듯이 해보는 수업이에요. 하나만 예를 짧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 내가 줄을 서면 왜 그 줄은 항상 빨리 안 줄어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줄 서고 싶죠? 가장 짧은 줄에 서고 싶죠. 그럼 짧은 줄을 채웠죠. 그럼 다음 사람은 그 남은 것 중에 가장 짧은 줄을 채우죠. 그럼 당연히 사실 줄이 비슷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짧은 줄 뒤에 서고 싶어 한다. 그 사실과 그 다음에 줄의 길이는 대부분 이제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랑 원인 결과잖아요. 그런 문장을 뭘로 써야 되냐면 사람들은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줄의 길이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애들은 거길 비워놓으면은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한 예문과 함께 지금까지 읽었던 영과정부터 읽은 책들도 있고 앞으로 볼 책들도 있는데 책에서 문장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재를 새로 만든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얘기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학습이 뭐냐면 이제 과제집에서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미리 애들이 책을 이제 읽어오잖아요. 그러면 읽고 내용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사실 문제 자체는 말 그대로 내용 확인 문제라서 8문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책을 막상 다 읽고 나면 근데 이거 답이 어디 있는지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요. 또 이래요. 그럼 이제 팁을 주는 게 문제를 먼저 한번 싹 보고 나서, 왜냐면 중요한 거 위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책을 읽어나가다가 해당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줄치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옮겨 적든지 좀 요약해서 쓰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숙제를 먼저 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교재를 굉장히 지금 많이 넣었거든요. 교재를 막 많이 보여드리자. 공들여 만든 거 많이 보여드려야지 하고 굉장히 다양한 페이지를 넣었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띄워놓은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 한포기 한국사를 수업할 때 교재예요. 근데 내용은 이제 뭐냐면, 세속을 복잡한 속세를 피해서 자연 속에 응거하는 선비들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책에도 그림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다양한 그림들을 찾아서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보면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게 묻고 답하는 내용인데 혹시 직업이 뭐 같니? 물어본다든가. 그 다음에 이 중에 누가 물어보는 거 같니? 그럼 애들이 막 자세를 보고 막 추측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많이 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겸재정선이 지금 진경환수가 그린 건데 같은 장소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렸어요. 그러면 그림이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럼 이랬을 때 애들한테 이 중에 뭐가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일까? 순서 맞춰보게 하기. 어떻게든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양마에서 뭐 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책에 나온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철학사 책도 다시 읽어보고 해서 흉에 대해서 더 나아간 이야기,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알려주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밀고 나가게 하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제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혼을 뒤바꿔보자,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거 할 때 이거 그림 사실 잘 그릴 줄 몰라서 이제 한 쇼 띄워놓고 하나씩 네모 동그라미에서 그린 다음에 애들한테 자랑하죠. 잘 그렸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고 실험 내용을 하나씩 또 그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얘는 마지막 그 책인데 중간중간에 공감에 대해서 정리하는 페이지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질문을 넣었죠. 동일화 자체가 그럼 공감인가 좀 더 이제 읽으면서 파악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교재 공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빈칸은 뭐냐면 아이들의 필기량이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다 이렇게 알아서 적으면 정말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최소한에 따라갈 수 있도록 빈칸 뚫어서 채워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준비 예시인데요. 정말 별걸 다 보여드리죠. 제가 이거 한 장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들고 수업을 하거든요. 판서하고 여기 있는 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책에 대한 단순한 요약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 잡아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1시간을 하게 되면 제가 내용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 40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수업 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는 논제 해설을 같이 해줘요. 논제도 같이 읽고 제시문도 읽고 문제 방향도 답을 어떻게 쓸지 방향도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쓰는 시간 한 10분 정도 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를 다시 그 조건에 맞게끔 쓸 수 있게 많이 바꿨고요. 조건은 대체로 어떤 식이냐면 주변 학교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이제 문장 형태를 주고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채우게끔 문장 그대로 옮겨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제시문의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을 쓸 것, 그 다음에 핵심어를 집어넣을 것, 몇 어절로 써라 이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줍니다. 네.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첨삭이 이제 애들 내고 가면은 그 다음 주에 첨삭문 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첨삭을 해서 물론 돌려주긴 하지만 본인 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썼는지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는 거 그런 거를 그 다음 주 자료에다가 정리를 다 해서 넣었어요. 두 쪽만 넣어놨지만 사실 몇 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뭐 이름은 지웠지만 감점 사례 이거 애들이 쓴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깎는다. 그 다음에 그 채점 기준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디까진 맞게 볼 거고 어떻게 하면 틀리는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왔을 때 애들 글 내고 가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이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그 다음 주에 해올 숙제가 이것을 옮겨 적는 숙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제 많이 예전 얘기인데 다시 쓰기를 숙제로 시켰거든요. 근데 다시 쓰기를 안 하고 모범 답안 옮겨 적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글을 다시 써봐야 좋은 글이 안 됩니다. 그걸 아무리 고쳐줘봤자 좋은 글이 안 돼요. 아시죠? 집을 다시 짓는 게 낫다.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옮겨 적으면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더 진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만한 부분들을 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고 익혀라. 표현도 익히고 내용도 익혀라. 이렇게 했고 옮겨 적기 과제를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학원에 직전에 이것만 옮겨 적어서 출석.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빈칸을 뚫어서 시험을 냈더니 공부를 해요. 쉬는 시간에 이걸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억에 더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 여름방학 수업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해주고 싶은 게 많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재밌어하는 게 아이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도 재밌는 수업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모양 선생님 나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2팀에서 비문학 담당하고 있는 이준원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설명회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저희 중2팀에서 비문학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이렇게 거창하게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그 중등식 국어에서 이제 고등식 국어로의 체질 개선을 시켜주고 싶은 게 가장 저희 큰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중학생들이 치르는 국어 시험은 사실 학교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국어 시험을 마치 암기 시험으로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시험 하면은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하게 필기를 해놨다가 그걸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워놓고 그걸 이제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모든 걸 이제 쏟아 부어놓고 나올 때는 다 까먹고만 나오는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사실 국어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장 처음으로 치르는 국어 시험이 바로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제 그 시험부터는 국어 시험의 성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국어는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니라 처음 보는 새로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국어 100점을 놓쳐본 적 없는 친구들, 혹은 A를 놓쳐본 적 없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입학해서 3월 모의고사를 치르면 막 3등급, 4등급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어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건데, 저는 비문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약간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좀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길러주는 걸 목표로 한다. 그게 비문학 수업의 학습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넘어가고요. 좀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문학은 수업, 그리고 과제, 클리닉 총 3단계로 수업을 제가 구성을 하고요. 그중에 수업은 또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학생들은 저와 함께 독해 원리, 독해 포인트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과 저가 같이 이제 독해 원칙을 세우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연습 문제는 이제 한 문단 정도 되는 짧은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앞에 배웠던 독해 원리를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원리랑 연습 문제까지 한 수업 시간에 15분 정도 할애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40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지문으로 저와 함께 실전 독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실전 독해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배웠던 독해 원리, 독해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한다. 대신 한 40분 정도 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끈질기게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집 구성은 복습 지문하고 응용 지문 총 2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펜이 여기 있었네요. 이 복습 지문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실전 독해, 이 지문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둡니다. 그러면 교재와 다른 점이 뭐냐? 교재에는 없는 OX 퀴즈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객관식 문제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글을 읽는 데 초점을 뒀다면 과제집에서는 학생들이 읽은 글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좀 과제집을 구성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 지문까지 넣어두는데요. 이 응용 지문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재에 실려있는 실전 독해와는 다른 새로운 기출 지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신 이게 뭐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지문은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독해 원리를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지문을 또 과제집에 넣어놨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집은 복습 지문하고 응용 지문 2가지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 수업은 과제집에 들어있는 응용 지문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또 해설해주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자세히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 과정 때 저와 함께 다뤘던 이제 교재를 캡처한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때 저와 함께 변화 발전 관계를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고요. 이 변화 발전 관계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글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문학에서는 어떤 대상이 나왔다? 그럼 그 대상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도 글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글의 구조가 뭐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독해 팁은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 독해 팁이 바로 독해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독해 원리와 독해 팁을 저와 함께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연습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단에서 2문단 정도 되는 지문을 읽어보면서 비문학에서 무언가가 변화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글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글인 거구나. 학생들이 저와 함께 간단하게 맛을 보는 단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는 뭐 연습 지문에 읽었던 내용을 표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 문제, 2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데 예열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전 독해 지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좀 난이도가 적당한 문제를 준비를 하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4문단하고 5문단만 제가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그 전체 지문을 저와 함께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읽어보면서 앞에 배웠던 독해 원리와 독해 팁을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문단 정리하는
제가 빈 공간을 넣어둡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항상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고요. 이 빈 공간을. 그래서 이 왼쪽 반 공간에는 너희들이 한번 이 문단의 중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문단의 주제가 뭔지 정리해봐라. 수업 시간에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사용 정답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두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집에서 복습할 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여기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음에 글을 읽을 땐 조금 더 이런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필기까지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제집은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지문하고 응용 지문 두 가지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이제 복습 지문인데 여기 있는 지문은 좀 전에 봤던 실전 독해 바로 그 지문입니다. 대신 밑에 교재에는 없는 OX 퀴즈 이런 거 풀어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보게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 전체를 정리한 독해 지도 표 형태로 글 정리한 건데요. 여기 이제 이 문단에 즉 이 글에 나왔던 핵심적인 키워드만 제가 이제 빈칸을 뚫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들어갈 말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쭉 돌이켜볼 수 있도록 과제집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비문학 수업은 수업 안내는 이 정도만 하고요. 항상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성의를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강 안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특강 안내한다고 해서 저희는 유료 특강이 아니라 이제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이런 특강이 있고 만약에 저희 학원 보내신다면은 어떤 특강을 해야 될지 어머니들 한번 보시라고 넣은 겁니다. 저희 특강은 일단 제가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시피 이 특강이 따로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규 커리큘럼 안에 이때 이 특강이 필요하다 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이 특강을 다 들으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거는 특강 전에 신청한 거고요. 무료 특강이고 교재비만 이 인쇄 비용으로 각 파트당 5,000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이제 시조, 그다음에 문법 이렇게 있고요.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문학 개념어 이런 것들이 기출해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사실 이게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 문학에 대한 어떤 필수 개념어를 잘 몰라가지고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도 관련된 수업했었고 지금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출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을 몇 작품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시험 관련된 그런 걸로. 그래서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문학 개념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강 때 확실히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잡았고요. 근데 논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3, 중2, 이번에 이제 중2에 이제 들어가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논쟁 방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쓰였는지, 이것도 역시 내신 시험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비문학 지문을 볼 때, 요런 논리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지문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시가 특강이 되는 건데, 사실 이 고전 시가 작품도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작품들로만 넣고요. 중요한 거는 영화 왕삼, 보셨죠? 이번에 1650만인가요? 저도 안 보려다가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흥행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왕삼의 배경인 개유정난이요. 이 영화 왕삼이 흥행하기 전에, 저는 이 개유정난을 중2에서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강이,
제목은 영화 왕삼과 시조로 바꾼 거는 올해 왕삼이 나오면서 정한 거고요. 요 특강을 진행한 지가 지금 한 4년째 진행돼 왔어요. 그 개요정난과 관련된 그런 시조, 그리고 역사 개요정난에 관한 그런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특히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나아가서 뭐 고전 시가도 시가지만 수행평가라든지 또 고전 문학을 배울 때 이 개요정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와 관련된 시조 요거를 이제 채택해서 이제 고전문학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고전문학 작품 몇 작품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와 함께 중요한 시조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4, 5가 이제 문법에 대한 건데요. 요게 지금 중2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중2에서 2학기 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의문, 모음과 자음이 1학기 때 들어갔었으니 1학기 때 들어갔고 어떤 학교들은 피동사성이 1학기 때 들어갔고 그래서 그 1학기 때 모음 자음이 들어갔으면은 2학기 때 피동사성이 나오는 거고 1학기 때 피동사성이 들어갔으면 2학기 때 모음 자음, 무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둘 다 배치해서 물론 내신 수업도 우리 학원 이제 다니는 친구들은 배우겠지만 내신 수업 전에 문법은 사실 여러 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안 외워도 수업을 듣는 자체만으로도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면서 이때 한 번 그리고 사실 이 전에 저랑 정규반 영과정 때도 했었어요. 피동사동도 마찬가지고 의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때 한 번 그리고 내신 수업 때 한 번 이 여름방학 3과정이 끝나자마자 내신 수업 이제 그 2학기 중간고사 가 8월 말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특강으로 문법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법을 얻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중3, 고1을 대비한 그런 문법이 아니라 당장 2학기 때를 대비한 문법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요 22일, 7월 23일 이때가 이제 방학 후거든요. 바로 방학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수요일은 11시에서 1시, 목요일은 2시부터 4시. 그래서 뭐 올 수 있는 시간에 택 1로 오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택 1입니다. 수업은 한 번이고요.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은 특강에서 과제는 저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를 저만 해도 뭐 문법은 제가 하는데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넣어요. 문제를 넣어서 강제적으로 이거 뭐 다음 주까지 정규 수업 올 때까지 해와라 이게 아니라 해올 사람은 해봐라. 예.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질문 있으면 물론 해설도 있겠지만 질문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문자로 찍어서 보내라.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이 특강마저도 국어 학원에서 과제를 막 내고 검사하고 하다 보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나 영어로 특강 과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벅차고요. 그래서 국어 특강만큼은 사실 국어는 어머니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어는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저희 학원이 그 뭐 A반, B반, 뭐 우수반, 뭐 평범한 반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도 다른 학원에서 무슨 특목반, 무슨 뭐 우수반 이렇게 해갖고 그레이드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좀 잘하면 특목반을 올리고 뭐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어학원은 거의 다 그런 건 상술입니다. C, A, 뭐 C, B, A반 등급 나눠가지고 얘는 아직 지금 점수가 테스트 점수 보니까 C예요. 일단 C반 넣으시고 뭐 과정 끝나고 또 테스트 치러가지고 B반, A반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예, 그거는 수학하고는 가능합니다. 수학하고는 그렇게 해야 돼요. 수학하고는. 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C반하고 A반하고 수업을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예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14년 동안 중2가 15살이니까 14년, 15년 동안 해외에서만 살다 온 친구가 있어요. 해외에서만. 대명중학교 친구예요. 지금 아마 대학교 갔을 텐데 그 친구가 처음에 중2에 와서 제가 중2, 중3 그때 이제 중2 하다가 중3 같이 연달아 했기 때문에 2년 연속을 제가 같이 했는데 딱 시험 3번 만에 97점 맞췄어요. 하나 틀렸다고요. 대명중학에서. 시험 3번 만에. 그게 무슨 얘기냐? 아예 정말 무에서 시작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한자라든지 그런 거 모르고 어디서 살다 왔냐면은 살다 온 게 뭐 중국 상해 이런 데면 괜찮은데 중국이나 일본 이런 친구들은 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걔는 사우디
뭐 사우디, 두바이, 뭐 중동 이런 데에서만 도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아예 그런 두려움마저 있는 친구라고요. 근데 그 친구 딱 제가 3번 만에 내신 수업 3번 만에 하나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저기만 있으면은 처음엔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수업 들으면서 또 과제 해 나가면서 하면은 중학교 국어 정도는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학교 국어 정도는 등급을 나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급을 나눌 필요 없다. 이 등급을 나누고 이제 수업하는 학원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A반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인데 A반이다. 그러면은 고1, 고2 지문을 넣어요. 그거 보시면은 어차피 나중에 고1, 고2 때 배우는 겁니다. 고1, 고2 때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배운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고1, 고2 지문 작품들을 100% 이해할 수 있냐고요. 어렵다니까요. 그건 어려워요. 진짜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학년에 맞는 그런 걸 배우는 게 낫지. 이거 전 A, B, C 나오고 등급 나오고 국어학원 전 상술이라고 봐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상술이에요. 그리고 그 A, B, C라고 해갖고 교재를 따로 작품을 갖다가 맞게끔 하냐? 아니에요. 그냥 A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작품 넣는 거예요. 미리 한번 땡겨서 쓰는 거예요. 만들기도 쉬워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국어만큼은 본인이 재밌게 잘 수업을 들어도 실력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꼭 문제풀이를 막 하고, 뭐 그런 것보다, 사실은 많은 작품, 많은 텍스트를 이렇게, 그 학년에 맞는 그런 작품들, 그런 지문들을 읽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문제 풀고 이런 것보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과제는 특강 때 그렇게 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냥, 뭐 안 해도 할 수 없다. 안 해도 그만이다. 왜? 문법 같은 경우에 뭐 문제 주지만 안 했다? 어차피 내신할 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어 특강은 수업만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될 수 있게끔 수업을 하는 거고, 참여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무료 특강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문학,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그 비문학은 다음 주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문법 1, 2는 이게 방학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8월 12, 13에 지금 문법 1, 의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 목요일 날은 2시, 그리고 문법 2, 피동사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오전, 왜 오전이 됐죠? 오후 2시. 오전 2시부터 하면 큰일 나죠. 오후 2시. 이렇게 돼가지고 크로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시간표 넣었고요. 그래서 1주차에는 문학.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3번째는 시조. 구전 특강. 그리고 문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수요일 날 시간이 다 된다. 그러면은 문법 1, 2. 근데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죠. 근데 다 듣는 친구도 있어요. 뭐 1학기 때 시험에 한번 들어갔는데도 한번 또 듣겠다 이래갖고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수요일 날 된다 그러면 수요일 날 한번 듣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된다 그러면 목요일 날 들어도 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크로스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택 1입니다. 그래서 총 4주 동안 여름방학 특강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이 특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특강이고, 그리고 이 문법 빼고는 중2 친구들이 다 들어도 되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 사실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특강으로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과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만 와서 2시간 듣는 것만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꼭 만약에 정규반을 보내신다면은 특강까지 함께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2 설명회는 마치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신 어머니께서는 남으셔갖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1대1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